세계대전의 불씨를 당긴 국가, 폴란드. 폴란드가 이 목록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그들의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힘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폴란드만큼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없습니다. 1939년 9월, 폴란드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약 600대의 항공기와 800대 이상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두 개의 현대적인 전쟁 기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독일이 기갑 부대와 공군력을 연계하여 공격해왔습니다. 16일 후 동쪽에서는 소비에트 연방이 침공하며 폴란드의 운명은 결정지어졌습니다. 폴란드가 놀라운 점은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무너진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점령당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폴란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지하저항 조직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1944년까지 폴란드 국내군은 30만 명 이상의 전사들로 늘어났습니다. 폴란드의 정보력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일찍이 1932년에 폴란드 암호 해독가들은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 초기 버전을 해독해냈습니다. 이 정보는 훗날 영국으로 전달되어 대서양 전투에서 수많은 연합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조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가장 높은 격추 기록을 세운 외국인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제303 비행 대대 하나만 해도 전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영국 왕립공군의 어떤 부대보다 조종사당 더 많은 확인 격추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결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폴란드가 없었다면 1939년에 전 세계적인 충돌은 없었을 것이며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유럽 지역 내의 전쟁에 그쳤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치러질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언제 시작될지를 결정했습니다. 연합군 승리의 이면에 있는 조용한 산업강국 캐나다.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강대국을 논할 때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영향력은 전장에서 남긴 발자취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캐나다의 상비군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까지 100만 명이 넘는 캐나다인이 군복을 입었으며 이는 인구 1100만 명의 국가로서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스스로를 연합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엔진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캐나다는 16,000대 이상의 항공기, 5만 대의 장갑차, 그리고 거의 80만 대에 달하는 군용 트럭을 생산해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소비에트 연방,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수물자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산량은 단순히 캐나다 군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역의 연합군을 먹여 살렸습니다. 캐나다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는 병참과 훈련에서 드러났습니다. 영연방 항공훈련 계획은 캐나다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항공 승무원 훈련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130명이 넘는 조종사, 항법사, 포수들이 추축국 폭격기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안전한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항공 승무원 중 다수는 훗날 노르망디, 독일, 그리고 점령당한 유럽 상공을 날게 됩니다. 여기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서양의 생명선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캐나다 호위전단은 북미에서 영국으로 식량, 연료, 병력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단을 보호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캐나다 왕립 해군은 1939년단 13척에 불과했던 함정을 1945년에는 400척 이상으로 확장시키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해군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대전략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단독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산업, 훈련 능력, 그리고 대서양 안보가 없었다면 연합군의 힘은 훨씬 더 얇고 느리며 훨씬 더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가 누가 가장 많은 총을 쏘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몰락했다가 조용히 돌아온 강대국 프랑스. 1939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군대, 강력한 포병의 전통, 그리고 현대 방어전에 대한 프랑스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거대한 토목 공사였던 마지노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 5월 그 자신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일은 단 6주 만에 프랑스를 물리쳤습니다. 이 붕괴의 속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프랑스의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군사교리가 이전 전쟁의 논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전차들은 개별적으로는 우수했지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의 기갑부대는 하나로 뭉친 주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의 패배가 아니라 사상의 패배였습니다. 이 실패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의 몰락은 나치 독일에 대항하던 유럽 대륙의 마지막 주요 방벽을 제거했고 영국이 홀로 맞서게 만들었으며 영국 본토 항공전을 연합군의 생존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야기는 194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망명지에서 자유 프랑스군은 서서히 힘을 재건했습니다. 1944년까지 프랑스 군대는 이탈리아와 노르망디에서 연합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파리 해방 당시 국가주권의 상징적인 귀환을 이끈 것은 미군이 아니라 프랑스 부대였습니다. 여기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해방 후 서유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해방된 프랑스는 연합국이 유럽 심장부에 남겨진 패전 추축국 형태의 또 다른 공백기를 점령하고 통치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주었습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승리할지를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른 몰락은 전쟁의 위험성을 재정의했고 그들의 귀환은 이후의 평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군의 힘을 약화시킨 추축국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제국을 자처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무솔리니 치하에서 이탈리아는 지중해 해안선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고 수백만 명의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강대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추축국의 가장 큰 전략적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만성적인 약점, 구식 장비, 열악한 병참, 그리고 분열된 지휘체계에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차는 장갑이 얇았고 항공기는 종종 출력이 부족했으며 보급선은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군대는 더 작은 규모의 영국군에게 붕괴되었고 결국 독일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개입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맹국을 구하기 위해 독일은 에르빈 롬멜이 이끄는 아프리카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소비에트 연방에서 절실히 필요하게 될 독일의 자원, 항공기 연료, 그리고 정예 병력을 다른 중요한 전선에서 빼내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추축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의 방향을 돌리고 약화시켰습니다. 여기 자주 간과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의 계획보다 일찍 다중 전선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발칸 반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탈리아 반도 자체에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했을 때 각각의 전선은 히틀러의 주요 목표에서 인력과 병참을 고갈시켰습니다. 전략적 피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독일은 동부 전선에서 영토를 잃고 있는 와중에도 한때 동맹이었던 국가를 점령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방어하며 연합군의 상륙에 맞서 소모적인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세한 무력으로 전투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선을 열고 반복해서 붕괴하며 이후에는 편을 바꿈으로써 이탈리아는 추축국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의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때로는 힘이 어떤 국가가 무엇을 정복하느냐가 아니라 동맹국에게 얼마나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주느냐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붕괴를 거부한 강대국, 영국. 1940년 여름, 영국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프랑스는 함락되었습니다. 유럽의 상당 부분은 나치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수천 대의 차량과 중화기를 남겨둔 채 덴케르크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영국은 피할 수 없는 다음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국이 하지 않은 일에서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 동안 영국 왕립공군은 단순한 제공권 확보, 그 이상을 결정짓는 방어적인 공중전을 치렀습니다. 영국이 투입한 항공기 수는 독일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레이더 시스템, 중앙 집중식 지휘 체계, 그리고 조종사들의 빠른 교대는 비대칭적인 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폭격기들은 대체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파괴되었습니다. 1940년 10월 히틀러는 침공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정이 전체 전쟁의 양상을 바꿨습니다. 영국은 연합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항구, 비행장, 조선소 덕분에 몇 년 후 미국은 유럽으로 병력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없었다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없었을 것이며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일 사단들을 끌어낼 수 있는 서부 전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종종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영국은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의 전 지구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영국군은 북아프리카, 대서양, 지중해, 중동,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은 미국이 완전한 총동원 태세를 갖추기 훨씬 전부터
추축국이 자원을 분산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영국은 가장 많은 전차를 생산하지도 가장 큰 군대를 파병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의 결정적인 기여는 바로 인내였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순간을 버텨냄으로써 영국은 연합군 승리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토대를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이 그저 쓰러지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를 지배했던 국가, 일본.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 태평양에서 일본보다 더 압도적으로 보이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1941년 무렵,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해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항공모함 전력은 경험, 협동, 그리고 조종사의 기량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이러한 그들의 통달함을 잔혹할 만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고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역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일본군은 전 세계가 경악할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차례로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전성기의 일본은 정예 해군 조종사들과 인내와 희생을 강조하는 전사 문화의 지원을 받으며 7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적 찬란함 이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장기적인 기계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들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동안 미국의 공장들은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1943년이 되자 미국은 일본이 전쟁 기간 내내 건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항공모함을 단 1년 만에 진수시켰습니다. 한때 대체 불가능했던 일본의 베테랑 조종사들은 새로운 조종사들이 훈련받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일본은 전투에서는 빨리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서서히 져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섬 전투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 연료, 그리고 항공기를 고갈시켰습니다. 1944년 레이테만 해전 무렵 일본 해군은 더 이상 결정적인 전투 부대가 아니라 전략적인 도박판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용기나 기술 혹은 초기 지배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국가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적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국가가 거의 항상 승리합니다. 제국의 힘을 소진시킨 전쟁터, 중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의 역할은 종종 과소평가되곤 합니다. 이는 그들의 힘이 작아서가 아니라 느리고 보이지 않게 그러나 끈질기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937년 무렵 중국은 이미 일본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발발했을 때 중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참상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무너졌고 기반시설은 붕괴되었으며 민간인 사상자는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일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소모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나 100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중국의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태평양의 섬들에 도달하지 못했고 해군 기지를 증원하지도 못했으며 미군과 직접 맞서지도 못했던 사단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노련한 지상 부대들은 영토를 유지하고 저항을 진압하며 항복을 거부하는 적과 싸우는 데 소모되었습니다. 여기 자주 간과되는 전략적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전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일본이 태평양에서 강타를 날리는 동안에도 그것은 전체 군사력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치른 모든 항공모함 전투는 그들의 육군이 중국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형태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군사 장비는 고르지 못했고 지휘체계는 분열되어 있었으며 산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력은 방대했고 정치적인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살아남음으로써 중국은 시간 그 자체를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1945년 일본은 바다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를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묶어둠으로써 중국은 태평양 전역의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끈기는 때로 막강한 화력보다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험하게 풀려난 군사, 기계, 나치 독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어떤 국가도 나치 독일만큼 폭발적이고 위험하게 군사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1939년부터 1941년 사이 독일은 현대전에 대한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격전이라는 그들의 교리는 기갑부대, 공군력, 그리고 무전을 통한 기동 연계를 하나의 파괴적인 시스템으로 결합시켰습니다. 폴란드는 몇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6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거대한 군대 전체가 포위되었고 정면 대결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속도와 충격을 통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전성기의 독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기갑사단은 기동전의 개념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들의 장교단은 주도권과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산업계는 티거 전차부터 동시대 다른 무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속도인 분당 120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MG42 기관총에 이르기까지 최고 품질의 무기를 생산해 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힘은 내재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너무 늦어질 때까지 완전한 총력전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연료 부족, 제한된 원자재 접근성, 그리고 점령지에 대한 의존은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켰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했을 때 그들은 전략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적과 싸움으로써 독일은 전술적 탁월함을 전략적 고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승리는 방어해야 할 최전선을 넓혔습니다. 모든 정복은 병참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1943년까지도 독일은 전술적으로 강력했지만 전략적으로는 파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손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군사적 천재성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지구적인 산업연합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의 전쟁을 스스로 촉발시켰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 강대국 소비에트 연방. 나치 독일이 전쟁 중 가장 위험한 군사기계였다면 소비에트 연방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파괴한 힘이었습니다. 1941년 6월에 독일이 침공했을 때 붉은 군대는 역사적인 규모의 대재앙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에트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선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독일군은 모스크바의 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관측통들은 소비에트 연방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잔혹한 지상전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다른 어떤 국가라도 무너졌을 만한 막대한 손실을 견뎌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2,7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붕괴하는 대신 소비에트의 산업은 독일의 손이 닿지 않는 우랄 산맥 동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공장들은 해체되어 옮겨졌고 단 몇 달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1943년 소비에트의 전차와 포병 장비 생산량은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붉은 군대는 배우고 적응하며 더 강해졌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는 독일의 전체 야전군이 포위되어 괴멸되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전차전이었던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의 공세 능력은 영구적으로 박살났습니다. 1945년 소비에트 군대는 볼가강에서 베를린까지 진격하며 그 길목에서 국방군의 핵심을 짓밟았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군 사상자의 약 75에서 80%가 동부 전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어떤 전선도 이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속도나 정교함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규모, 희생, 그리고 무자비한 압박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없었다면 나치 독일은 지상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없었다면 유럽의 전쟁은 끝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부전선은 단지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곧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결정지은 강대국, 미국. 미국은 가장 경험이 많은 군사 강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결정적인 것, 바로 산업 역량으로 참전했습니다. 1941년 이후 미국이 동원태세를 갖추었을 때 그들은 이 전쟁을 추축국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경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1945년까지 미국은 거의 30만 대의 항공기, 8만 8천 대 이상의 전차, 그리고 수십만 문의 대포와 함선을 건조했습니다. 적이 파괴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거대한 함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산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함선들은 영국에 보급품을 전달했고 무기 대여법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을 지원했으며 북아프리카, 유럽, 태평양에서의 군사작전을 동시에 지원했습니다. 어떤 다른 국가도 모든 주요 전선에서 동시에 진정한 전 지구적 전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대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시간을 추축국에 맞서는 적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매달마다 미국의 힘은 커졌습니다. 추축국의 힘은 쇠퇴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태평양에서의 초기 패배는 항공모함 전술에 대한 통달로 이어졌습니다. 전략 폭격은 독일의 산업을 마비시켰습니다.
노르망디부터 태평양의 섬들에 이르는 상륙 작전은 단 한 번의 도박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작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양대 주요 추축국을 모두 직접 패배시킨 유일한 국가입니다. 독일은 연합군의 합동 압박 아래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공군력, 해군력, 그리고 원자력 앞에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해진 후 무조건 항복을 강요받았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돕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가 불가피해지는 조건을 정의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용기나 천재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강하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순위에 동의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선 더 깊은 역사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